중장기적으로 내릴 금리가 예.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2.5까지 내려줘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 3이 된다. 그러면 예전에는 2.5까지 쫙 내려올 줄 알았더니 그만큼은 못 내려온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뭔가, 금리 인하의 속도나 폭이 예. 낮아질 수가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채권부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지혜 기자고요. 저희 채권부위가 정말 런칭할 때부터 이분을 기다려왔습니다. 드디어 모셨는데요. 오건영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예, 신한은행 WM본부의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예, 오건영 팀장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거시경제 일타 강사, 연준 해설사, 금리의 전문가, 탑 중에 탑, 뭐 여러 가지가 수식어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팀장님을 떠오르면 그 통찰이라는 단어가 예,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모시고 싶었고 저희 이제 채권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근데 채권은 결국 경제 공부의 첫 시작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워낙 또 원하셔서 네.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채권부의 식구님들 보고 계신데 네네.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네. 지금 방금 전에 되게 이제 화려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요. 그러니까 뭐 통찰이나 이런 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배워간다고 진짜 요즘 채권 시장 보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네. 매일매일 저도 배워간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이제 제가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들 좀 공유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좀 임해보겠습니다. 네, 오건현 팀장님의 그 사실 책 2권을 저는 이미 좀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샀던 그리고 현재 샀던 그 책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렇게 여러분 부러우시겠지만 사인도 받아보는 거, 네, 저자 사인. 네네. 부의 시나리오는 아마 다들 좀 읽어보셨을 것 같고 또 추석 연휴 기니까 네네네. 한번 읽어보시길 저희가 강추드리고 오늘은 이 책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네. 예, 이제 위기의 역사 이건데 이 책은요 정말 채권 공부나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네네. 경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정독을 한 3번만 하시면 네네. 경제 박사가 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제 책에 대해서 평을 하는 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그 마켓을 볼 때 되게 중요한 게요. 네. 이게 마켓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일들을 예측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분석도 네. 해야 되고. 네. 근데 이 사회과학이랑 자연과학이 다른 게 자연과학은 실험이 가능하죠. 그래가지고 이런 환경 하에서는 뭐 싹이 어떻게 자란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거 사례에서 비슷한 케이스들을 찾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돼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과거의 히스토리 중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아카이브로 알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위기 역사 같은 경우는 그런 아카이브로 쓰실 만한 그런 내용들 굵직굵직한 지난 30년간 금융사 중에서 위기 국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그 위기 국면들의 전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때 당시 시장의 흐름은 어땠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적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제 책에 대해서 뭐 좋다 이런 말씀보다도 저도 이렇게 열심히 좀 작성을 해봤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정말 좋습니다. 예, 유익할 겁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보니까 4가지로 구성이 됐어요. 뭐 조금 더 쪼개보면 5가지 이렇게 네네네. 해서 외환위기, 네네. 닷컴 버블, 네네. 금융위기, 네. 그리고 40년 만에 찾아온 그러니까 코로나19 위기 이후 인플레이션, 네. 그리고 최근에 그 터졌던 SVB SVB 사태죠. 예. 사태까지. 네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이렇게 쭉 이제 훑어봤는데 위기의 역사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울 게 있겠구나. 네네. 예, 팀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걸 좀 느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팀장님께 꼭 좀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최근 채권 투자하실 때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경제를 이해하기도 그걸 판단하기도. 네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부터 공부를 할 것인지 그거에서 출발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네. 예, 이 책을 지금 현재 이렇게 진단해 보면 어느 쪽부터 좀 보면 도움이 될런지 궁금한데요. 저는 팀장님. 네. 사실은 외환위기부터 시작을 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보고요. 맨 처음 장이죠. 그렇죠. 예. 흐름을 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제가 사실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이유도 거기 있어요. 뭐냐면 예. 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외환위기라는 게 하나의 거대한 트라우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환율이 1,300원 위로만 올라오면 굉장히 큰 불안감을 느껴요. 작년에 1,400원 그렇죠. 넘었더니 1,400 넘으니까 야, 그렇죠.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이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작년에 질문해 주셨던 게 이러다 외환위기 오는 게 아니냐. 외환위기 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이제 뭐 일단 경제의 펀더멘탈이 달라졌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네. 저는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어봤다라는 경험이 있다라는 게 제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공이 일단 네,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어떤 회의 같은 거 해볼 때 항상 이기는 코멘트가 그거죠. 제가 그거 해봤는데요. 이제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귀가 이렇게 그렇죠. 이게 듣게 일단 되는 밀리지 거죠. 않습니까?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밀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겪어봤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죠. 네. 그걸 겪어본 기억이 있고 그게 하나의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모든 정책을 할 때는 물론 그 명함이 있습니다. 너무 보수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예, 예. 아직까지도 그런 보수적인 틀들이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이 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환 보유고도 많이 쌓고 아무래도 달러 보유를 많이 하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게 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게 우리가 그걸 겪어봤던 경험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어떤 뭐 경제적인 지식이나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인간이라는 심연이 갖고 있는 경험치가 되게 중요하다는 네, 말씀인데 네. 이 위기들도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이 그 경제 체제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타났던 현상이더라고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외환 위기라는 것도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엔화 강세가 이어질 거라는 믿음과 반도체 가격은 영원히 오를 것이다라는 믿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앞으로도 호시절이 이어질 테니까 당연히 설비 투자를 늘려야지 이런 거죠. 수출 대박 잘 되는데 그렇죠. 이런 느낌이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기자님하고 둘이서 뭐 이제 식당을 하나 한다고 해볼게요. 이제 출자를 1억 원씩 네. 투자해서 식당을 하는데 여기 식당이 너무 잘 돼요. 예. 서대문역까지 줄을 서고 있는 겁니다. 아유, 잠깐 그러니까 꿈을 그렇죠. 꿔봤습니다. 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창업의 꿈. 그렇죠. 네. 그러면 네. 너무 잘 되는 건데 앞으로도 이렇게 잘 될 거라고 본다면 이거 그 1억에 대해서 받은 수익만큼을 배당을 받으면 안 되죠. 이걸 그쵸. 갖고 무언가 분점을 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이게 쫙 그렇죠. 지점을 내야겠죠. 네. 예. 그래서 딱 하시는 말씀이 이거 분점 내야지 하길래 제가 딱 여기 지르는 거죠. 20개씩 냅시다. 20개씩. 그래서 20개 분점을 크게. 내려면 그렇죠. 그럼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빌려오는 거죠. 빌려오는데 달러로 빌려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달러로. 낮기 때문에. 예, 예. 그때 당시에는 거의 관리 변동 환율제라고 해서 환율 변동이 별로 없어요. 그럼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환율의 변동이 별로 없겠구나라는 믿음이 1번이 되는 거고요. 네, 마치 네. 고정 환율을 그렇죠. 느끼게 하는 그런 듯한? 느낌이 네, 되게 네, 큰 네. 거죠. 두 번째는 미국 금리는 싼데 이 싼 금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겠구나라는 믿음 그리고 네. 호시절이 이어지겠구나라는 믿음 이러면 앞으로도 10년, 20년 어마어마한 돈을 벌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달러 빚을 냈고 갑자기 금융 환경이라든지 반도체 시장의 환경이 바뀌었을 때 너무나 힘든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게 외환위기였거든요. 맞아요.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런 위기들을 볼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의 호시절이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굉장히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번에 이제 최근에 만났던 인플레이션 위기 같은 경우도 40년 만의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1980년부터 그렇죠. 20년도까지. 그렇죠. 예, 예, 예. 그럼 40년 만에 찾아온 강한 인플레이션인데 그러면 그런 인플레이션이 왜 찾아오게 만들었을까? 코로나 사태 때 어마어마한 유동성 공급을 해요. 예. 근데 아무도 그때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걸 막아서질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그렇게 많은 부양책을 써도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이건 사실상 신화 속에 나오는 괴물인 거고 네. 그러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코로나 사태가 무서우니까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주입했죠. 아무도 거기에 대한 태클을 걸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 여기서라도 막아줬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랬죠. 예, 연준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플레이션을 결국에는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지금의 상황이 펼쳐지게 됐던 겁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의 호시절이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지금의 채권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물가는 내려올 거라는 믿음. 두 번째는 금리는 지금 금리가 한 네. 정기예금 금리가 한 1년짜리가 4% 되거든요. 예, 예, 예. 그럼 많은 분들한테 여쭤봐요.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세요? 내려갈 것 같으세요? 이러면 3, 4년 정도 지났을 때 네. 그러면 4%면 여기서 올라가면 5, 6%지 않습니까? 근데 5, 너무 6%면 너무 높지 않나요? 그럼 너무 높지 않아요? 네, 네, 네. 어우,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면
2, 3% 정도 내려올 것 같아요. 왜냐면 2, 3%는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익숙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 얘기는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기대를 되게 쉽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투자를 한다거나 무언가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될 때에도 안일함으로 너무 가득 차 있거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저는 위기의 역사를 통해서도 지금까지 던져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요. 미국 쪽에서 엄청나게 뭐 5조 달러 수준으로 네, 그렇죠. 엄청 이렇게 퍼부었는데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물가를 잡지 못했으니 연준이 실패 아닌가. 네네. 네, 이런 평가가 현재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그 위기의 역사의 책을 보면 그거잖아요. 항상 위기는 예기치 못했던 그리고 그렇죠.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경제 현상에서 비롯됐다라는 건데. 네네네. 과연 이게 고금리가 좀 장기화될 것 같다라는 그런 포인트들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듯해서요. 네네. 이제 네. 이게 지금의 시장 상황하고 조금만 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결국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바라볼 때 옛날에 이제 70년대 당시에는요. 인플레이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플레이션은 잡초와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잡초와? 예, 이게 네. 잡초라는 게 밟아도 서는? 네, 그렇죠. 네. 이게 저기 주말농장을 해보신 네, 분들은 네, 아마 네, 아실 텐데 네. 주말농장 하잖아요. 잡초가 이만한 게 자라 있으면 네. 얘를 뽑아요. 네. 다음 주에 가면 그만한 게 또 자라 있어요. 도저히 이게 아무리 뽑고 해도 계속 네. 나오거든요. 그 잡초 같은 인생 이런 네. 것들 있잖아요. 70년대에 10년짜리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그렇게 때려도 안 죽거든요. 죽었나 싶으면 또 올라오고 죽었나 싶으면 또 올라오고 얼마나 끈질겼으면 네. 잡초라는 그런 저주스러운 말을 펴부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표현이 나왔는데 그럼 지금 이제 어떤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때 당시에도요. 우리가 과거의 역사로 돌이켜 보면은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때 잠깐 한번 물가가 세게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어. 왜 그랬냐면 전쟁이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이제 집으로 복귀를 했잖아요. 복귀를 할 때 포상금을 받고 복귀를 했을 거예요. 소비했군요. 그렇죠. 네, 돈은 네, 있는데 네. 문제는 네. 생산 설비가 전부 다 전쟁 물자 생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수요 쪽으로 반대쪽으로 민간 쪽에 있는 소비에 초점을 맞춰서 전환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이 전환 속도가 되게 느리니까 소비는 당장 할 수 있는데 전환은 늦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공급은 안 되는데 수요가 폭발을 해버리니까 물가는 오르겠네요. 물가가 예. 튀어 올랐던 예,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그래도 이 2차 대전 때 그 전쟁을 겪으면서 기업들의 기술이 좋아져요. 예. 그래서 이후에 이제 생산 설비들이 워낙에 잘 돌아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물가가 안정되더라고요. 그리고 1950년대에 잠깐 물가가 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예. 6.25 전쟁이 일어났고 네, 네, 네. 미국이 참전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물가가 한번 또 튀어요. 네. 근데 45년도 50년도에 이 전쟁이 있을 때 물가가 한 번씩 튄 이후에는요. 물가가 오른 적이 없습니다. 60년대 말까지. 예. 그럼 2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없는 아름다운 시절이었거든요. 이때를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미국 경제가 잘 나갔었던 네, 그런 네. 시절이었죠. 네. 근데 자본주의 황금기를 겪다 보면 물가가 안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인 린든 존슨이라는 사람과 예. 그 다음에 닉슨이라는 사람이 그거 이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 미국은 더 잘 살아야 된다면서 재정 지출을 늘리기 시작을 하죠. 복지를. 그러면서 물가 상승이 나타나게 된 게 70년대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면 되게 비슷하잖아요. 4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안 왔으니까 그러네요. 예. 방만하게 돈을 뿌렸다가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었던 지금의 상황에 주는 경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때 당시에도 인플레이션이 올라오잖아요. 이 인플레이션이 올라왔을 때 빠르게 제압을 한 게 아니라 이걸 좀 내깔려 둔다든지 미적거렸어요. 그렇죠. 처음에 좀 잡으려고 하다가 조금만 나아질 것 같으면 풀어준다든지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하나의 고질병처럼 자리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니까 이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이 잡초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갖다 지금으로 끌고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네, 네.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가 된다는 건 고질병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고질병이라는 건요. 치료도 쉽지가 않지만 완치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치료가 되고 나도 조금만 무리하면 재발이 돼요. 마치 후유증이 당뇨병 이런 만만치 성인병처럼 않군요. 아니면 예. 허리병처럼 허리가 한번 멀쩡했던 사람이 아니라 허리가 한번 크게 다쳤던 네, 사람은 네. 이후에 무리하면 또 언제든지 재발을 하지 않습니까? 일단 안 걸리는 게 상책인데 그렇죠. 걸리면은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겪기 전과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겪은 후가 과연 같을까 다를까?
다를 수가 있죠. 그때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네. 허리병을 크게 앓았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른 것처럼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옛날처럼 무리수를 뒀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수가 있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우리는 그렇잖아요. 끝났는데 또 튀어오르는 거죠. 네. 끝났는데 또 튀어오르는 거죠.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오랫동안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이 채권 시장을 바라볼 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영역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고착화와 이 인플레이션이 길게 이어졌었을 때 그럼 수시로 이렇게 그 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게 돼요. 그렇죠. 예전에는 어땠냐면 이제 2010년도부터 20년도 사이에는요 물가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없었어요. 저성장 저물가는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럼 당연히 삼저 그렇죠. 현상. 네. 저금리가 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3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올 일도 없고 뭐 대규모로 뭐가 일어날 일도 없고 하니까 지금 채권 금리가 단기 금리하고 장기 금리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굳이 장기로 투자할 게 아니라 단기 금리를 계속 이어가도 장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굳이 돈을 10년씩 20년씩 묶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고질병이 돼버리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가 돼버리면 수시로 금리가 물가가 튀어오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채권을 미래의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불안해져요. 그럼 뭘 원하게 되냐면 저기 1년 동안 투자하세요라고 하면 큰 불안이 없는데 10년 투자하세요 하면 그 중간에 인플레이션이 자주 튀어오를 수 있는데 네. 이런 불안감을 가지죠. 그렇죠. 그럼 뭘 리스크 요구하냐면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이자 더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금리는 또 자연스럽게 더 그렇죠. 그럼 높아질 수 그게 있는 금리를 추세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오래 갈 수 있다라는 두려움 네, 네. 이게 그 채권 시장에 투자할 때 장기채를 투자할 때 네. 보다 많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는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당장 2%가 넘어요 물가가 이게 되게 중요할 수 있지만 네. 요것뿐만 아니라 또 같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고착화되는지 이걸 보는 거죠. 아직 연준에서는 고착화라는 얘기까지는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2%를 넘어서 이슈가 된 게 21년도 3월이었습니다. 예. 지금이 23년 9월이잖아요. 2년 동안 이어진 거네요. 2년 반째 지금 인플레이션을 앓고 있죠. 네. 일본은 오랜 기간 디플레이션 앓으니까 디플레이션 기대감이 너무 커져서 그 늪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2년 6개월 동안 겪었다라는 게 뭐 이것 때문에 고질병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직은 성급하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지금 빨리 물가를 잡지 않고 내깔려 놔둬가지고 이게 2년 3년 더 이어지잖아요. 이러면 고착화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아직은 고착화를 논할 정도는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그 불안감을 조금씩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금리 시장에는 채권 시장에는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명쾌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예. 시장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답답하시다라고 말씀해주신 분들의 마음이 네네. 다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인플레이션 고착화가 된다면 정말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단기, 장기 이 전략도 완전히 갈릴 수 있는데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참 답답하실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우리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연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2% 물가 안정 굉장히 좀 집착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네, 그렇죠. 이게 과연 될까? 네네. 이제 이게 안 될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네. 이 중앙은행의 네. 딜레마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중앙은행에 있더라도 굉장히 크게 고민할 게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예. 이게 지금 과거하고 체질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 체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물가 목표를 2에서 3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가 사실 한두 번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쵸, 과거에도 예. 있었는데 이번 게 조금 더 난처한 건 저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3에서 2로 끌어내리려면은 네.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이러면 고통이 따르겠죠. 경기 침체를 받아들여야 그렇죠. 되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 이제 그 제가 고등학생이라고 해볼게요. 네. 시험을 보는데 수능 시험을 보는데 수능 시험이 100점 만점이라고 가정해봐요. 근데 이제 90점을 넘으면 합격이라고 해보죠. 네. 그런 시험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90점이 넘으면 합격인데 문제가 갑자기 생긴 거죠. 이제 우리 과목에 여태까지 없던 과목이 개편이 되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 과목이 예를 들어서 뭐 양자역학 이런 거라고 해보죠. 평생 처음 보는 과목이죠. 네, 너무 네, 네. 어려워요. 네. 일단 뭐 연이가 다 영어인데다가 막 너무 어려워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다 줄빵점이 나와요. 음. 그러니까 도저히 정말 천재가 아니면 90을 못 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건의를 한 거죠.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 네. 양자역학이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거 90이 아니다. 네. 이거 80으로 맞춰도 어렵다. 네. 만약에 이거 90으로 하려면 이거 밤새 공부하다 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망연자실. 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과거하고 바뀌었다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80으로 낮춰서 맞춰주면은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목에 새롭게 하나 들어올 때마다 아. 공부를 더 해야겠다가 아니라 내려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치를 낮춰달라고 그렇죠. 계속 요구한다는 거죠. 3%로 네, 올려주잖아요. 네, 네. 그러면 3%에 맞춰서 또 해이해지면서 물가가 또 올라오면서 4%로 올려줘야죠. 마치 해님 달림에 나오는 그 호랑이 있잖아요. 네. 1% 올려주면 안 잡아먹지. 1% 올려주면 그러면 물가 목표라는 게 사실상 신뢰를 잃어버리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를 악물고 얘기하는 거죠. 앵커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앵커링이라는 게 결국은 닻을 내리는 거잖아요. 어딘가에 꽂아놔야지 네. 이게 움직이더라도 이게 닻을 꽂아놔야지 배가 움직이더라도 그렇네요. 한계가 그러네요. 있죠. 네, 이 네, 앵커를 계속 바꾸면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중앙은행이 무디구나. 아,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바꾸는 게 아니라 바꾸더라도 이제 인플레이션을 하고 승리를 선언한 다음에 자,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근데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가 네. 2%를 맞추려다 보니까 자 이제 바꾸셔 하면서 이제 이렇게 바꿔줘야지 되지. 예, 예, 예. 지금처럼 막 경기 중간에 막 바꾸고 하면은 시장에서 좀 엉뚱한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로 이걸 바꾸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선례를 남기는 건 매우 경계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의 목표를 반드시 정확하게 알리고 그렇죠. 여기에 맞춰야 된다는 걸 강조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뭐 FOMC 뭐 약간 비둘기냐 매파냐 이거를 논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물가 그는 2% 네네. 안정을 우리가 반드시 요거는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강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그 연준에서 그래서 이제 또 얘기하는 것이 네, 그거죠. 네, 네. 2%까지 끌어내리려다 보면은 성장이 무너질 수 있어요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성장이 그래도 탄탄한 면을 보이고 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그럼 뭘 만들게 되냐면 시장이 생각하는 것하고 연준이 생각하는 걸 다르게 만들어줘요. 잠깐 생각해 보면 예. 지금 연준 기준금리가 5.25에서 5.5거든요. 높잖아요. 네. 물어보는 거죠. 5.5면 금리가 어떤가요? 그럼 높네요. 다 이러거든요.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왜 높나요? 이러면 높잖아요. 이렇게 돼요. 그냥. 높잖아요. 오는 높잖아요. 오는 네, 높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한동안 보질 못했으니까 지난 20년 동안 이 정도 금리가 나온 적이 있나요? 그렇죠. 2001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금리인데 네네. 이렇게 답이 나와요. 네. 근데 그럼 2001년도 대비해서 높다고 해서 2001년도 수준으로 높다고 해서 높다고 생각할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고민해야 되냐면 높다라는 게 과연 기준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연준에서 바라보는 기준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5.5가 높은 금리라면 높은 금리 때문에 긴축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고 긴축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면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물가가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성장이 둔화되지 않고 물가가 내려오지 않으면 네. 이건 높은 금리가 유지. 아닐 수 있는 거죠. 예, 예, 예. 유지되거나 더 그렇죠. 높여야 되는 상황일 수 있는. 근데 지금 물가가 높아서 잡아 내려야 되잖아요. 네. 그럼 지금보다 금리를 더 올려야 되죠. 네. 높은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높은 금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땐 높은 금리인데 워낙에 성장도 탄탄하고 물가도 탄탄하니까 이걸 갖다가 잡아내리려면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준에서는요. 연준 매파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지금 높은 금리가 아니에요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1월에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고 6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듣고 시겁했는데 6까지요. 예. 그럼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지 않습니까? 이건 네, 연준에서 네, 하는 네. 얘기지만 네. 근데 이제 연준 비둘기파는 그래도 좀 이게 다행스럽죠. 굉장히 논리가 탄탄한데 네, 매파가 네. 저 같은 사람도 이 매파랑 만나면 논리가 탄탄해서 밀릴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비둘기파가 얘기하는 게 그렇죠. 와 예, 스톱. 예, 예. 잠깐 다 맞는데 우리 잠깐 생각해 봅시다. 성장이 둔화되지 않고 물가가 둔화되지 않는 건 맞아요. 팩트. 근데 이런 게 있죠.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이제 2대1이 나오려고 네, 네. 이제 잘 준비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감기 기운이 있는 거예요. 기침이 나와요. 그래서 가서 이제 말하다 기침할까봐 네.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기침약을 먹은 거예요. 네, 네. 2알을 먹었는데 기침이 또 나와요. 네. 아니 근데 먹자마자 기침이 나오는 건 먹자마자 기침이 사라지진 않지 않습니까? 어떤 기침약도.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그런 건 생각을 못 하고 기침약을 왜 약이 안 됐지 하면서 두 개를 더 먹어요. 근데 그래도 기침이 계속 나오니까 기침약 한 20알을 먹었어요. 아이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누워 이제 있겠죠. 쓰러져 예, 있는. 누워 있겠죠. 네. 이게 포인트예요. 네. 과다 복용.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침이 안 났잖아요 하면서 계속 먹는 거예요. 물가가 안 내려오잖아요 하면서 계속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차가 필요한데 이게 약효가 나려면
그래서 이제 비둘기파 하는 얘기 그거죠. 5.5면 높다. 높은 거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렇죠. 공포감을 갖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예. 시차가 있는 거잖아요. 작년 사실 금리 올리기 시작한 게 작년 6월 7월부터다. 예. 근데 지금 보면 9월인데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차가 걸리는데 약 먹고 하루는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지 약 먹고 그쵸. 뭐 10분 후에 이게 왜 기침하냐고 뭐라고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만약에 이거 잘못하면 너 기침약 20만 원 먹는 게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반발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둘이 막 싸우니까 이제 그래서 다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일리가 다 지금. 있죠. 일리가 있어요. 예. 그럼 매파도 듣다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왜냐면 둘 다 맞는 말이니까 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딱 들게 돼요. 네네. 그러면 이 둘이 합의점을 찾는 거죠. 네. 그래서 천천히 올리더라도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할 때도 6월에 쉬고 7월에 올린 거죠. 기자들이 다 물어봤어요. 아니 금리 인상은 조건이 됐는데 왜 안 올리나요? 금리를 안 올린다는 거하고 금리를 천천히 올린다는 건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기자들이 무슨 소리야? 이랬거든요. 무슨 소리야 이게 대체 이랬는데 7월에 올리니까 이제 패턴을 안 거죠. 아 그러면 7월에 올린 다음에 9월에 쉬고 11월에 가겠다는 얘기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만약 11월에 올리더라도 그래서 이제 11월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걸 이제 속도 조절, 그렇죠. 뭐 속도 이런 조절이라고 하는 느낌으로 거죠. 이제 우리가 알면 되죠. 근데 한 예, 템포 예. 더 늦출 수도 있죠. 그러면 11월이 아니라 12월에 올릴 수도 있죠. 네네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9월의 인상 가능성을 거의 제로로 내려놓은 다음에 11월과 12월의 인상 가능성을 높여놓는 겁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이제 볼 게 뭐냐면 물가는 쉽게 안 내려올 거라는 걸 지금 대부분 다 알고 있거든요. 알죠. 꼬리말을 올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잡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물가가 꼬리를 말고 올라오지만 그래도 결국에 지금의 높은 금리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줄 거야. 근데 대신에 만약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무리해서 네. 더 올리면 성장이 무너질 수 있잖아. 그렇죠. 이제 연준 위원들의 이제 대표적인 그 매파와 비둘기파의 대결이에요. 경기 침체 우려.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성장이 탄탄하다면 이게 1번. 근데 미래의 성장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미래의 성장이 탄탄하다고 연준 위원들이 예상을 한다면 네. 그럼 금리를 올릴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성장이 네. 무서워서 못 올리는 네. 건데. 네. 그래서 사실 이번 FOMC 때 뭐가 나오냐면 예. 3, 6, 9, 12월에는요. 그 뭐냐면 서머리 오브 프로젝션이라고 해서 그 이코노믹 프로젝션이라고 해서 네네네. SEP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3, 6, 9, 12월에 이 경제 전망하고요. 네네. 점도표라는 게 나와요. 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저도 되게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경제 전망 어떻게 할지가 되게 좀 중요해 보여요. 이번 9월 FOMC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원래는 네. 올해 3월에는 올해 성장률을 네. 올해 연말까지 성장률을 0.4로 봤어요. 근데 6월에는 1.0으로 바꿨어요. 성장률을. 예. 근데 지금 이제 1.0으로 바꾸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 1.0이라는 숫자에는 아직도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있어요라고 해서 1.0을 찍었던 거거든요. 근데 7월 달에 예. 경기 침체 가능성은 없어요라고 해버렸어요. 네, 네. 그럼 이게 경기 침체 이 시나리오를 먹어가지고 1.0인데 네. 이게 경기 침체가 사라지면 이거보다 더 높아지는 올라올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네, 9월에 이게 만약 올라올지를 봐야 돼요. 아. 근데 여기다가 지금 네. 애틀랜타 연은에서는 네, 네, 애틀랜타 네. 연은에서는 GDP 나오라고 이게 우리 이제 GDP 성장률에 대한 네, 전망치가 네, 네. 나오는데 그게 지금 5.6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연율로 팍 올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저도 오바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1에서 이게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아, 보여요. 그렇군요. 근데 올라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이게 미래의 성장률이 올라올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미래의 성장률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매파나 비둘기파나 미래의 성장률이 올라올 거라고 본다는 얘기는 비둘기파 입장에서 힘든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성장률이 둔화되지 않지만 미래엔 둔화될 수 있으니까 천천히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속도 조절하자고 성장률 전망을 위로 얘기했는데. 올려버리면 네. 괜찮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을 높여버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9월 달에도 많은 이제 채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 정말 중요해요. 포인트들을 잡아서 보셔야 되는데 네, 네, 네. 이 점도표에서 우리가 점을 어디다 찍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치와 내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네. 경기 침체라는 걸 지운 다음에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를 좀 주의 깊게 보는 게 되게 포인트가 돼요. 예. 이번 9월 FOMC는 채권부에서도 다뤄드릴 거지만 오건현 팀장님의 이 그 분석대로 그 부분을 아주 잘 봐드려야 네네네. 되네요. 예.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네요. 이거 이제 하나 더 포인트로 잡아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FOMC 때 이제 요게 있어요. 뭐냐면
요번에 저희 잭슨홀에서 사실은 중립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갈 거다라고 네네.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진짜 예. 집중해서 듣게 됐네요. 네. 팀장님하고 예. 얘기 들으니까. 아니 좀 너무 좀 네네네. 채권하시는 분들이라서 이제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면 네네네. 이 잭슨홀이라는 데서 중립금리에 대한 얘기가 오간 거라고 했었는데 이 중립금리라는 게 이 금리 레벨이면 물가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아요. 성장이 둔화되지도 강해지지도 않아요. 아주 아름다운 그 진짜 신의 레벨에 있는 금리인데 네. 그걸 지금 연준에서는 0.5라고 생각해요. 0.5. 0.5에다가 여기에 뭐가 붙냐면 미래에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붙여가지고 2.0을 붙여서 2.5가 적정한 금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2.5 정도가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를 찍으면 올해, 내년, 내후년 이렇게 찍은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롱거런이라고 있어요. 중장기적으로는 이 정도 금리가 적당해요. 아름다운 금리. 우리의 네, 목표예요. 이 네. 아름다운 금리가. 해서 네. 2.5에 연준 위원들이 찍어놨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중립금리라고 한다면 2.5가 중립금리라면 이거보다 높은 수준이면 물가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5.5가 됐는데도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죠. 네. 더 이 중립금리가 어쩌면 높을 수도 있어요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럼 중립금리 위로 이게 그 중립금리가 조금씩 위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뭐 올라오면 어때? 그게 중요한 게 한 번 더 올리면 되지 그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그거거든요. 지금은 올리지만 예. 뒤가 나중에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에 금리나 내후년에 금리나 많이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올해 금리 인상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인상한 것만큼 더 많이 주세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한 만큼 더 많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예,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지금의 고통이 미래에 더 큰 보상으로 흐뭇하게 돌아온다고 하면 미소 지으면서 지금의 아픔을 견뎌낼 수가 참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이 탄탄하게 버티거나 네.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들 금리가 기준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가 바닥까지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예, 예. 왜냐하면 금리를 내려줄 거니까 이제 이게 되게 컸는데 문제는 중립금리 자체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목표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으로 내릴 금리가 예.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2.5까지 내려줘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 3이 된다. 그러면 예전에는 2.5까지 쫙 내려올 줄 알았더니 그만큼은 못 내려온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뭔가- 금리 인하의 속도나 폭이 예.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예. 우리들의 아름다운 금리 그쵸. 수준이 야. 그럼 우리가 미래에 바라보는 그 브라이트한 미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바닥까지 내려와서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근데 이 브라이트한 미래가 그거보단 좀 덜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부담감을 채권 시장이 지금 섭섭하게 될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채권 시장이 의외의 금리 상승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래서 이제 뭐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하시잖아요. 중장기적으로 생각보다 높은 금리가 나타날 수 있다. 네. 그게 각국 중앙은행 총재분들도 많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금리가 안 내려간다가 아니라 그렇죠. 내려가더라도 폭이 옛날보다는 높은 준다. 수준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네. 이게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힌트가 요번에 이제 점도표상에 이 롱거런 예. 장기 중립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게 만약에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위원들이 조금씩 위로 찍어버리면 이게 뭐지? 이제 이런 불안감을 좀 시장이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예. 정말 그러니까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와 네네. 점도표에서도 예, 롱거론을 한번 네, 보셔야겠죠. 롱거론 그 중립금리 그렇죠. 그 부분의 레인지 예, 그렇죠. 그 부분을 정확히 아는 게 네네. 향후 채권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도 혹은 다른 뭐 자산 전략 네네네. 전략을 세우시는데도 굉장히 중요. 네. 야, 이거 한 번 좀 박수 좀 쳐드려야 되네요. 이건 정말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아니, 중요한 어려운- 거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채권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하고 지나가시면 너무 더 좋으실 속이 것 이제 같아요. 후련해지는 게 네, 바로 이런 진짜 소중한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의 힘이 채권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영상과 추천 영상에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